자, 정치권 뭐 대선 레이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제일 관심은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 낙상 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오후에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자리에는 4당의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 후보와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 오늘이 첫 만남은 무산이 됐습니다. 보세요. 일정 보면 애초에 예정된 일정입니다. 역시 대선 후보답게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일정들이 오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가 됐어요. 부인 김혜경 씨의 새벽에 급작스러운 낙상 사고.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낙상 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뉴스를 통해서는 어르신들이 뭐 침대에서 거동 불편해서 어르신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시려다가 뭐 낙상 사고다 그런 건 많이 들어봤어요. 낙상 사고 좀 포괄적인 의미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있거나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후보 측에 따르면은 평소 다른 지병은 없었고 또 어제 새벽 1시 반경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오늘 새벽 1시 반이죠. 오늘 새벽 맞습니다. 1시 반 되네. 네, 가장 궁금한 거 낙상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 아니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간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다 하고요. 이 낙상 경위 역시 궁금해서 질문이 갔는데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대선 후보의 아내분이기 때문에 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쩌다 다치셨을까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고 경위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캠프 측에서는 새벽에 일단은 이 낙상 사고로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갔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옆 부인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 본인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일정을 다 취소할 정도면 상당히 놀란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도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인 김혜경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정치인의 아내로 사는 삶이 이렇게 좀 고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오늘 하루는 더 일정을 비우고 부인 곁에서 내가 하루 종일 좀 간호를 하겠다라는 게 후보의 입장이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낙상 사고의 원인이 뭐 과로 때문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 후보가 놀랐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더 사실 대선 후보로서 이 공개적으로 잡힌 사실 언론에는 다 일정이 공지가 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급거 취소할 정도로 지금 아내분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아내분한테도 김혜경 씨한테 뭐 미안해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후보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서 과거 성남시정 시절에 아내와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을 떠올립니다. 당시에 삼시세끼 다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는 남편이라는 의미, 삼시기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였더니 네. 어딜 가나 아내 생각 좀 하고 외식 좀 자주 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네. 무더운 7월 어느 날 퇴근 후에 아내와 만나기로 하고 자주 다니던 집 앞 금호 시장을 찾았답니다. 슬쩍 아내 몰래 외식 인증샷 하나 올려서 이 주변에 삼식이 비난 좀 탈출해 보려는 심산이었다면서 저렇게 사진도 올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증샷까지. 당시 아내와 수제비를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아내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최재문 교수님 대선 전국인 만큼 진짜 아내 사랑하는 마음 진짜 그게 제일 크겠습니다만 이름으로써 비춰지는 이미지 같은 것도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떤 이미지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후보가 갖고 있는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이른바 사랑꾼 이미지. 그렇죠. 아하.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죠.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취소된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여성대회예요. 전국 여성대회인데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 본인은 여성대회를 간다? 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내를 간호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본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외부에 보여질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하셨던 발언 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사실은 본인의 표를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끌어왔던 발언이 뭔지 그러면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이제 친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그걸 막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 내 아내를 내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네.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역시 대선 후보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가 봐요. 어제는요, 이재명 후보가 조계종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대신 사과를 했는데 먼저요, 왜 대신 사과를 하게 됐는지 이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내용 놓고요. 정청래 의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있어왔던 얘기는 아니긴 해요. 이게 그런데 저 발언 이후에 뭐 시원하게 잘 지적했다 이런 글도 있었고 야 그래도 지나쳤다 뭐 이런 글도 막 갑론을박이 많았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즉각 조계종이 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고요. 지난달 20일 조계종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항의 방문해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조계사를 방문해 정 의원의 발언을 대신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총 3차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쪼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되죠. 저번에도 국정감사 때 TV에 좀 나오시던데.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오대산 월정사 예. 사고 이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다 복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국정감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찔리는 게 하나 있네요. 예.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에 침해를 예. 끼쳐드려서 예.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예.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죄송스럽게 아이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좀 빨리 사과를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습니다. 또 표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도 애둘러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예.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금 막 조바심 나는 사람은 정작 진짜 이재명 후보일 거예요. 그럼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시급하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냥 얘기하시고 나면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불교계가 만약 돌아서게 되면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종교계 일부러 찾아간 것도 그렇고 인사드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에
뭐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만 봉이, 김선단이 이런 표현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계를 화나게 한 거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당장 본인이 사과해서 민주당에게 올 수 있는 불교계의 어떤 불만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제목을 보니까 질문은 피하고 써온 거는 읽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선 후보 이야기입니다. 아. 이 두 후보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 말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실수 같은 것을 해서 설화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를 읽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이야기 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대당 질문할 권리를 막으시면은 후보님 질문은 받아주시고 관심이 있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윤석열 후보께서 후보님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장 한 지금 오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동선에서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드리고 애타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 막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거침없는 언변이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였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와 대구 방문 일정이 있었던 지난주 후반부터 부쩍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3일 웹툰 제작 현장에서 이 화끈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제목이 화끈한데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방금 그 얘기 있었잖아요. 걸으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의도를 갖고 딱 섰을 때만 얘기를 하지 걸으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데 공식 선대위가 출범한 만큼 당과 조율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말실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정무조정실장의 저 얘기가 물론 이 취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 발언, 저 모습조차 사실 국민에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어요. 후보가 말할 때만 기자들은 써라. 후보가 말할 때만 들어라. 후보가 멈출 때만 질문해라. 이렇게도 비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언론이 보도가 되고 그 보도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이나 어떤 후보의 어떤 그 주장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차단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강훈식 의원의 얘기처럼 일정 부분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발언 하나 잘못해서 그 발언이 논란이 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을 주의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백브리핑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기회는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부분 조율이 필요하지만 백브리핑을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백브리핑을 줄이더라도 일정 시간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오만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캠프에서 조율을 하되 일정 부분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다시 한번 그 앞서 제목 얘기를 해볼까요? 질문은 피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란 얘기라는 거 이재명 후보 관련 얘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써온 걸 읽고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바로 연설문인데요. 연단에서 즉석으로 청년들을 격려하는 축사를 보냈던 여야 대표들과 달리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꺼내서 보고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현안 보고 자리에서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막 꺼내네요, 진짜. 네. 네, 역시 사전에 준비된 발언문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고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에는 준비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거는
사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저럴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구설에 올랐던 이딴 발언들이 다 즉흥 발언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뭐 전두환 옹호 발언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뭐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와 관련해서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과정에 나왔었고 또 뭐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는 격앙된 어떤 본인의 발언도 뭐 국민의힘을 향한 문제 제기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특히 전두환 옹호 발언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남의 유권자 하나를 얻는데 한 10의 노력을 들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정말 잠깐만의 실수로도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당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 옹호 발언 또 그 이후에 올렸던 이른바 SNS의 개 사과 그 논란, 사진 논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여가지고 광주 방문 시점, 광주 언제 갈 것이냐, 이제 경선은 끝났는데 언제 갈 것이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국민 캠프에서 그 광주 방문 일정하고 또 시작하면서 할 일정들을 곧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께 발표를 할 건데요. 광주에 계신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곧 그 일정을 발표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1박 2일 정도로 당일날 갔다 오지는 않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때가 지난주 금요일 5일 날이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제 장소를 잠깐 옮겨서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광주 방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일정한 날짜 잡아서 다녀오겠다 1박 2일로. 그러면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왔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지방 방문 일정을 짜면서 그 첫 번째 장소로 광주를 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내일 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요. 5.18 민주묘지 외 또 구 전남도청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전시장이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은요, 낮은 자세로 호남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의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선 전에도 가려고 계획했다가 캠프 내에서 시점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선 이후 당의 공식 후보로 된 이후에 가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일정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갑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광주 시민분들의 반응일 거 아니에요. 온다는 말에. 광주 지역의 50여 시민단체 오늘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윤 후보의 광주 방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진정성 없는 방문으로 민주 성질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악어의 눈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또한 5.18과 광주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 이벤트라며 윤 후보가 광주를 방문할 시에 달걀 투척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썩은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하는 등 풍자적 행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사과라는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드려야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실까? 그것도 이제 참 그것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1박 2일 간다고 하는데 뭐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 가서 한 번 이게 내가 1박 2일 지나고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부채 터는 것처럼 내가 한 번 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광주 시민들이 지금 전두환 씨가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과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문을 끝나지 않고. 정말 광주 가서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씨가 뭐 정치는 잘했다. 5.18 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견제할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양쪽에서 적당히 그냥 뭐 화난 부분 조금 누그러뜨리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용섭 시장도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인권 민주 시도인 광주 전남에 와서 윤석열이 품격 있게 정말 사과도 하고 또 시민들이 대하는 모습도 사실은 절대로 물리적 충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혹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꾀한다고 하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두환 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렇죠.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전달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보다 한 발 앞서 광주를 찾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였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어제 광주의 민족-민주 열사 묘역을 찾아서 그 입구에 박혀있는 전두환 방문 기념 비석을 밟는 것으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비석이 뭐냐? 1982년에 전두환 씨가 전남 담양군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비석인데요. 이걸 광주 전남 민주동지회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해당 묘역에 가져와서 참배객들이 받고 지나가도록 설치를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후 심상정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이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저 전두환 비석도요. 우리 아픈 참 이 역사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 그때 뭐 담양 이 지하철을 뭐라 하는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암울했잖아요.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방문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주 온다 하더라 이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내일 모레 광주에 오겠다고 합니다.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막말을 일삼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다시 옵니까?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저렇게 또 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러기도 했어요. 이번 대선은 심상정 대 윤석열의 대결이다 또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패배 쓴자를 마셨지만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언론에서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답니다. 이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에서 보고 있기 답답해서 와봤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지요. 글쎄요. 내 전력을 다 쏟아내니 오히려 평안해졌다고 해야 하나? 천하의 홍 검사님도 선거로는 내 노무현이 못 따라가네요. 노 대통령님처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마음으로 경선에 임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지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단 열망과 책임감으로.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이 뭐 홍준표 후보가 SNS에 올렸으니까 자기 얼굴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홍준표 의원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홍준표를 만난 노무현이었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노 전 대통령과 이 홍 의원이 가상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 홍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만들어준 일종의 헌정 영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16만 회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영상에 달린 댓글도 4,300개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홍준표 의원의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끝까지 응원한다. 다음에도 꼭 도전해달라 등의 반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가상입니다. 진짜 뭐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자가 홍준표 의원 지지자가 이제 헌정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바치는 영상으로 제공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으로. 그런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홍준표 의원 두 사람 사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아니죠. 네. 사실은요 저격수였어요.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당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가장 앞장서 공격하는 노무현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신 이후에 경남에다가 이제 사절을 꾸미셨잖아요. 그 사절을 아방궁이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아방궁이 아니었어요. 그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걸 아방궁이라고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규모도 다 공개됐잖아요. 언론 통해서는. 공개됐죠. 그런데 그걸 아방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거세게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2014년도에 홍준표 의원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 있었지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참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아마 2008년도 당시 원내대표 할 때는 정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서 존경하는 분이다. 그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홍준표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했을 때 경남 가는 길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그런 방명록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아마 경선 결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혹시라도 뭐 경선이 끝났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홍준표 의원 마음속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경선 돌풍처럼 역전극을 좀 꿈꾸기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역전을 언급하면서 제일 많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SNS상에 진보의 노무현이 있다면 보수에는 바로 나, 홍준표가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라면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지금 홍준표 후보 낙선하긴 했지만 2030 지지세 상당히 거셌었죠. 네. 그래서 뭐 무야홍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런 말까지 유행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거 바로 2002년 바로 노무현 돌풍, 노무현 바람에 이 빗댈 수가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요. 마지막에는 내가 바로 그런 노무현이 되겠다라고 해서 경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 참배 후에는 방명록에 노무현 후보처럼 하겠다. 아마 그러면서 경선 결과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그런 것도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비리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단식을 어제 했는데 해단식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은 이번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지 홍준표 후보를 좀 모셔와서 선대위에 중요한 직책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 본인은 뭐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어제 해단식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활동을 할 걸로 보여져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20, 30대의 지지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홍준표가 들어와서 그분을 견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무의로 돌아가서 좀 20, 30대를 어떻게 끌어올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이 인물의 얘기가 관심을 끌었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얘기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문다혜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에 아들과 함께 지금 1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문다혜 씨 가족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18년 아들과 함께 남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말에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는 청와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혜 씨는 올해 초에도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는데 2019년 5월 이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던 서울 양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1년 9개월 뒤 9억 원에 팔아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부동산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매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내놨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 말에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귀국해서 1년 정도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청와대가 이걸 밝힐 뭐 의무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1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뭐 딸이 청와대 관저에 왜 거주하냐?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문다혜 씨의 관사 거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말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가족들의 재산은 고지 거부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가족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의 고지 거부를 즈음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사에 딸이 거주한다? 도덕적 비판의 소지는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왜 독립생계가 뭐 미성년자도 아닌데 청와대에 들어가 사느냐. 그래서 뭐 이른바 그 야당이 한 얘기 중에는 뭐 아빠 찬스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아빠 찬스다, 관저 찬스다, 뭐 관사 테크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지금 야당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까지 둔 다혜 씨가 본인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머무는 건 이게 바로 아빠 찬스다, 관사 테크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게 찬스가 됐냐. 이제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야당이 트집을 잡는다라고 반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이러면 뭐 이렇게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청와대 입장이 있는가 좀 들어보면 되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떻습니까?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경호와 안전사항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자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가의 문제도 이제 있잖아요. 앞으로 넉 달간의 레이스에서 먼저 윤석열 후보가 첫 인선을 했는데 자기의 제일 지근거리에서 같이 다닐 사람으로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임명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지금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을 후보 일단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지금 발령을 이제 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여기서 모셔서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 국민 통합 선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당 내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기에 안지준 기자님 이 비서실장은 진짜 거의 신복과 같아서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일단 1960년에 태어난 동갑내기고요.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로 검사 출신인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마고어라는 표현은 보통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를 얘기하잖아요. 네. 윤 후보의 외가가 강릉에 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권 의원과 계속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중마고이자 정치적인 동료인 건데 이 권성동 의원은 무엇보다 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에 입문한 후부터 전폭적으로 윤 후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점이 그렇잖아요.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그 다음 과정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인데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 그것도 4선이란 말이에요. 주로 재선급들이 많이 하던 비서실장을 뭔가 노림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그 경선 당시에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아하.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하고 가장 가깝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편하게 복심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선수와 관계없이 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전달받고 또 얘기도 하고 또 힘들 때 대화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상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분을 아마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선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캠프를 운영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정권을 가지고서 선대위를 다시 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권성동 지금 비서실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답을 안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가능한 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참신한 인물이 선대위에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전에 경선에서 함께했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칠 수 없으니 그들을 중심으로 좀 확장성만 조금 늘려서 가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조율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장으로 올 거냐 말 거냐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요.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런 게 새로 생겼다는데 대체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배우자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조직인데요. 근데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배우자 보좌를 보통 팀 단위 조직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요도나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실장도 원외 인사가 아니라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이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이 강동구청장을 3번 했고 그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우자실에 배치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배우자실은 앞서 뭐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 잘해줬지만 조금 생경하긴 해요. 생경하죠. 대선 국면에서.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팀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네. 배우자실을 이렇게 격상시킨 이유는 사실은 선거에서 그 후보의 아내 되시는 분이 한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아하. 왜냐면요, 바닥 민심을 끌어오는 데는요, 이 배우자가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이분이 시장에 있는 상인 한 분 손잡아 드리고 네. 실제 어느 행사 있을 때 가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대통령 영부이신 김 여사께서도 보면 어디 사고 나고 아니면 뭐 홍수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서 그냥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아하. 그릇도 씻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가 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손도 잡아드리고 이런 이게 접촉면을 넓히게 되면요.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전에 뭐 대선 때 그런 얘기 되잖아요. 광주 가서는 진짜 목욕탕 가서 때 그럼요. 계속 밀으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실제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후보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가 영부인이 될 거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을 영부인으로서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하나 또 사람 만나는 일정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후보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실로 격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윤미 변호사님, 예전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오래된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아내는 배우자는 뭐 그림자 내조해야 된다
이런 데 그쳤지만 지금의 시대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언론들이 벌써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림자 내조에만 그치지 않고 뭔가 공개적으로 대외 활동할 것에 지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김혜경 씨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과거 미셸 오바마처럼 의미 있는 독자적인 캠페인까지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이렇게 실로 재편한 것도 이 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야당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경쟁력을 미리 확보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노림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는 여태까지 현장으로 많이 누비고 다녔던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본인이 전공이 피아노기 때문에 어떤 예술, 문화 이런 일정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캠프 측 설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추가로 결합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원들에게 여러 역할과 자리를 배분하는 것,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캠프에서 활동했던 현역 의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 뜻이 또 담겨 있겠군요. 앞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대선 레이스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